금년으로 제가 이 정치에 발을 디딘 지가 만 50년이죠. 그러니까 50년 전 1970년에 정당에 가입해서 71년 선거에 낙선을 했어요. 저는 정치 인생을 낙선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후반기 끝날 즈음에서부터 완전히 모든 당적을 다 떠나서 야인이 됐으니까, 야인이 된 지가 거의 20년이 됩니다. 나는 야인이니까 정부 여당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협력해달라, 뭐 이러이러한 자리 협력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80년대 민주화하면서 공동의장으로 모셨고, 통일민주당 때까지도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총재 고문으로 누구를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대통령 되고,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뭐 자리 같은 거 기회가 왔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이렇게 비껴가게 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되고 와라, 뭐 이런 걸 도와달라, 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끝날 즈음에는 모든 걸 떠나서 야인이 됐습니다. 그 야인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거 때 도와달라. 그걸 또 견뎌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인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야인으로 늙는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 유튜브 박찬종 TV에 들어가 보면 쭉 한 80%는 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저로서는 불가피한 것이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세게 늘 때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평론가는 뭐 PC 위조한 거, 손석희, 이 부대들이 PC를 위조해가지고 박근혜를 생사람을 잡았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놈들은 망고약적이다. 이건 당연히 반대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져보자.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하느냐? 내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나를 탄핵시키려고 한다. 그걸 못 막느냐 이 말이야, 대통령이. 바보지, 바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그걸 못 막아, 그걸? 그럼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발단점이라고 되는 친박한테는 역직이 되는 유승민이가 원내대표할 때 국회에서 징수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면 도전한 것이다, 이게. 근데 그거를 국회 공천쯤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배신자를 찍어내라고 얘기했어. 배신자를. 노한 표정으로 말이야. 그렇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또 데리고 있었고, 나이도 6, 7살 아래인 유승민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반개를 들었다. 그러면 참고 있다가 선거 때 공천 이놈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비슷한 놈. 그게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는 의문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 같으면 말이죠. 그걸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오전에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경호실장한테 그놈 잡아오라고. 하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예, 각하면 누구 유승민이 잡아오라 이 말이야. 잡아오라고. 그 유승민이가 경호실에서 가가지고 각하께서 지금 오락합니다. 아니야, 바빠. 아닙니다. 지금 안 가시면 큰일 납니다. 강제로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이 앉아있는데 그 책상에 있는데 하고 입구가 굉장히 멉니다.
그때 뭡니다. 제가 아까 앉았던 이 자리가 더 멀어요. 제가 와이스는 자주 들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걸어오는 사이에 이놈이 주눅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불렀는지 대변에 알 거 아닙니까? 왜 꿀한자? 꿀한자라고 꿀한자. 카페 꿀한자죠? 대통령 꿀한자라는데 안 꿀한자? 네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나를 공격하느냐?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하면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 대신에 각각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좀 자주 좀 만나겠죠. 그래,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점심시간, 그때가 점심시간 같으면 밥 먹고 가라고 둘이 밥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 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사람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게 동서고금에 다 황제도 그랬고 다 유능한 지도자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퀴즈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유승민이한테 박근혜 대통령 봉투에 얼마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청와대에서 쓰는 수표는 뭐 추적도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가서 펴보고 카카가 나를 이렇게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나를 꿀에 앉혔지만은 참 나를 생각하구나 하는 정도의 돈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규모가 다른데 저는 가난하게 살아온 가난한 변호사니까 저 단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유승민은 부잣집 아들이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 탄핵을 당합니까? 탄핵을. 공천 파동을 왜 그렇게 일으킵니까? 그래가지고 국회에 표결이 가까워 오는데 6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 뭐 각각 별일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보들이. 그 보좌한 놈들도 바보 병신들이 말이야.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10명 단위로 끌어가지고 3분의 2 안 되게끔 전부 자기 편 60명이니까 그게 한 30명만 항복시켜버리면 200명이 안 되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그걸 못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거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사건, 그건 어느 정권 안에나 그 유사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탄핵당하고 재판받은 것, 그것은 1차적으로 오로지 그 자신에게 대통령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탄핵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를테면 이 정권에 반대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자업자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이 되게 근데 이걸 제대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느냐? 지금 의왕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는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그 마지막 해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초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총리 지내고 했던 남도구 씨나 김용환 장관 같은 사람을 울타를 세가 무슨 21세기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5월달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4시간 동안 단독 면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후광도 있고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서 김정일을 가장 야권 인사로서는 가장 장시간 만났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뜰 줄 알았더니 8월달 되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뜨질 않으니까 도로 돌아갔어요. 도로 이회창 대표 쪽으로 투항을 했어요. 포기해버리고. 그 전부터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의원은 절대로 대통령 나오면 안 된다. 대통령 적격도 없고 되더라도 실패할 것이며 그가 실패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버지 얼굴까지 깎아내린다. 아버지 얼굴까지.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얼굴을 깎아내린다. 딸이 아버지 얼굴을 깎아내리가 안 그랬으면 지금쯤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정유행 동상에 설문했던 일을 이걸 다 깎아내려버렸다. 제가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언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12년에 입후보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제가 이 전화를 받으면 이걸 끊는 방법이 문제예요. 어떻게 이걸 탈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 경우도 2017 5월 10일 투표인데 5월 1일인지 4월 말에 또 전화를, 중학교 또 동창이니까 또 이거 끊는 것도 이것도 힘이 돼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인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 판단을 하면서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되겠다. 첫째로 대통령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고, 그 목표는 국민 통합이다. 국민 통합.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국민 통합을 일궈내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게 대통령이 돼야 돼요. 대통령 책임자가 기소되는 한.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실패한 대통령들이고, 지난 총선거가 정권 3년차 심판인데 야당 심판이 너로 변질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제 기준으로는 이게 그런 점에서도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다. 2017년 5월 10일 헌법에서 한 공약 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킨 게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헌법사하고 한 공약 100%를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에 써야하고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이랬다. 오늘이 국민 통합을 이룬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나를 반대한 국민들도 똑같이 포용해서 모시겠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 나를 비난한 사람 가운데도 적재가 있으면 삼고초려해서라도 적소에 쓰겠다. 삼고초려해서 쓰겠다. 그리고 수시로 국정 현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자, 제가 되풀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몇 가지 얘기한 거 슬쩍 지나갔지만은 공약 지켜졌습니까? 기자회견은 연두 기자회견을 제 눈에는 짜고 치는 거. 그 기자들이 묻고 답변에 반론을 미국 백악관 기자회견장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경인방송의 여자 기자가 작년 연초 기자회견 때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대통령의 그런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여기자를 그냥 온갖 걸 털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통령 열렬 지지자들이 이런다 그러면 그너 자네들 그런 거 아니야. 이 나라에 언론 자유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내가 대답을 했는데 자네들 왜 그래? 이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17년 5월 10일 공약 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국민 통합의 신기원을 이루는 날이다. 쪼가리 완전히 났잖아요. 광화문광장, 서초동광장으로. 그리고 기자회견은 안 했잖아요. 짜고 한 형식적으로 했고. 수시로 하겠다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야당을 동반자로 안 했지 않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가운데도 적소를 쓰겠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랑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 안 하지요. 안 했지 않습니까? 캠프 어딘사, 캠프 출신, 코드에 만나 무슨 일이란 친여 단체의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 그것도 회전문 인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헌법적 공약에 대해서는 100% 지키지 않아요. 그 외에 공약에서 뭐 소주성, 탈원전 주 50시간, 뭐 친반기업, 친노동정책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번 이 선거에 그것이 심판받지 못하고 야당이 심판이 되면 야당 심판. 황교안이가 지도하고 있는 야당이 지난 1년 동안에 대한 세력을 우뚝 서지 못했다. 우뚝 서지 못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수, 내가 도저히 지지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 야당 이걸 어떻게 지지하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폭망했어.
4월 6일, 그러니까 투표일 정확하게 열흘 전, 만 9일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대로 가면 수도권에서 간발의 차이로,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간발의 차이로 한 표라도 지면 지는 것이니까 폭망하게 된다. 폭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서 대표적으로 광진구의 오세훈, 동작구의 나경원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이게 스타 후보들인데 거기에 경쟁하는 여당 후보 1대1로 비교해가지고 그 비교가 되느냐? 그게 비교가 안 된다 이게야. 오세훈 잠룡 후보 이쪽 원내대표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밉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간단치 않는 사람들인데 그 경쟁 후보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틀을 잡고 있는 이 미래 통합당의 불실한 지도력 때문에 거기도 간발의 차이로 떨어져 수도권이 폭망할 것이다. 개헌저지선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속해서 선거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거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제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 후배들이니까 내가 잘못되라고 예언한 것이 아닌데 내 판단으로 그런 예언을 했는데 내 예언대로 돼버려가 자네들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게 내 예언이 저주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선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났는데 앞으로 1년 11개월 뒤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 변전돼 가는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여론 지도층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되고 통합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것이 지켜져야 돼.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 기본 위에서의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헌법 4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지켜내는 정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서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가지고 이런 찾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 선거를 끝맞으면서 느낀 소감인데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관심사항 몇 토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보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은 조중동은 보수다 이렇게 되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은 진보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꼴통정당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분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언론에서 아주 이렇게 구분해가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보수 유권자, 진보 유권자, 중도 유권자인데 그걸 뭐 양복 색깔을 다르게 입은 것으로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사회 지도층 인사고 다 어떻게 뭐 일상생활에서 뭐 걱정은 일단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전부 보수입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이분법이 굉장히 잘못돼 가지고 이거 국민을 분열시켜요. 이번에 민주당이 전라도에서 싹쓸이했어요. 이게 말이죠. 아주 지독한 지역주의가 있어요. 경상도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는데 수도권에 원적지별로 그 특성 있는 지역구에 여기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싹쓸이를 한 전라도는 그러면 거기가 진보 지역이고 진보 유권자들입니까? 경상도는 보수 지역이고 보수 유권자들입니까? 이게 또 안 되는 짓거리들을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쪼가내려고 해요. 그럼 박산종 너는 뭐냐? 보수가 아직 없다. 이 보수가 없는데 무슨 놈의 진보가 있는데 이 말이야. 보수는 뭐냐?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가 정립돼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게 보수다. 이게 지킬
보호한다는 보호자하고 지킬 수다. 이만 하면 이게 지킬 가치가 이게 보수다. 그리고 정책을 두고, 뭐 복지 정책을 두고, 뭐 전 인구에게 뭐 100만 원씩 주자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굳이 나눈다 그러면 보수 지보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헌법 109조에는 경제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보장하고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이루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함부로 경제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지배력을 강화해서 갑을 관계를 만들고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이게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경제 조항입니다. 그래 이것을 지키는 데는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헌법 체제 109조도 그런 식으로 그 헌법 체제에 맞도록 지키는 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복지고 시장경제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된 요 어느 시점 그게 보수다 이게 보수. 그리고 또 진보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안 되겠다. 은행을 국유화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 그거는 이 109조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지나치지만은 뭐 그렇다면 그것을 과거 영국 노동당처럼 진보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것은 이겁니다. 80년대 운동권 때문에 이게 보수 진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하죠. 국민을 이분화시켜버렸어요. 80년대 운동권이 대학 학번으로는 81, 82, 83 학번들입니다. 그게 진보당 그 이석기 의원이 81 학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82, 83 학번 거기에 이제 송영길, 이인영 그리고 임종석은 88 학번인가 그래요. 내 큰 자식이 84, 83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번들이 이제 전두환 정권 아래서 반정부 투쟁을 합니다. 구호가 두 가지입니다. 반독재 민주화. 당연하지요. 박정출군 고문치사에는 정권을 두고 대학생들이 전부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취직시험이나 준비하고 고시공부나 하고 천하가 조용하면 그게 어디 나라입니까? 정권이 포갑적으로 동료를 잡아다가 물공원에서 죽이는 걸 보고도 왜 이러느냐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거 나와서 반독재 민주화다. 근데 요거만 했으면 좀 하나 더 붙였어. 반미자주화다. 반미자주화. 반미자주화라게 딱 붙어버렸어. 이게 뭔가 하면 미국이 전두환 군사정권을 비호하고 발족시키는데 공수부대가 5.18 때 광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반미다. 그러니까 반독재 민주화의 구호로만 끝났으면 지금 이게 보수 진보라는 게 달리질 이유가 없는데 반미 자주화까지 붙어버렸다. 이래가 이제 감옥에 갔다 왔어. 갔다 와고 87년 6.25 이후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게 전부 훈장이 돼가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게 감옥 살다가 나온 젊은이들을 대거 국회에 이제 진입을 시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쳐서 문재인 정권 시대 586이 돼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다 차지해. 반미 자주화를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김정은 세상이 여기 온다. 그걸 가장 용납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 586 즉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호를 그러니까 한미동맹 건강은 어떠냐?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미국이 많이 달라고 하면 뭐 수틀리면 뭐 안 줘도 되지. 그리고 미국 그 최신 비행기 사원도 9천억인가 줄여가지고 복지대금을 주면 되지. 그러니까 반미적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던 80년대의 그 옷을 입고 50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지지하는 계층이 형성돼요.
민노총 전교조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 속내는 그게 아닌데도 여전히 겉으로는 이 주장을 한다. 이게 오늘날 586 세대의 이중성이.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으면 자식들 미국 유학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외 없이 다 미국 유학 가고, 그것도 그냥 등록금 비싼 대학에 그냥 이 얘기만 하면 제가 열불이 나서 이름을 그냥 다 밝히고 싶은데 안 밝힙니다. 이게 전부 이중성이야. 이게 국민 기망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구호에서 안 벗어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고, 그것 때문에 훈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장관이 되고 실사가 되고. 이게 한국 정치에서 마입니다. 마. 근데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조금 지나면 60대 넘어가면 이제 힘 다 빠지겠죠. 회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60대에서 70대 가게 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차차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어서 보수, 진보 양분을 해가지고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진보 정치인, 보수 정치인. 저는 방송 같은 데 나가고 단 한 번도 보수, 진보란 말 제 입에 올릴 일이 없습니다. 왜? 보수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놈은 내가 보수고 진보를 언급할 수 있냐. 그래. 저는 이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수 진보의 양분화가 얼마나 허구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상의 핵심이 뭐라는 것. 인권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좀 외람된 얘기지만 그분들은 가짜 인권 변호사라고 내가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등외 인권 변호사, 등외 진짜백 인수급 변호사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일단 무료 변호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5명도 안 돼요. 5명도 안 돼요. 그 중에 2명이 그렇게 하다가 저항을 하니까 법정에서 아니 박종철 군을 고문치사하는 정권을 두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변론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 보고 그래 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나 하고 그래 천지의 대학에 다 조용하고 그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반독점 민주화 부르짖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학생들 생각에 미군 사령관이 광주에 사실은 어떻든지 간에 공수부대 출동에 대해서 직간접으로 묵인했거나 양해했다고 생각하니까 반미자주화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래가지고 그 변호사 둘을 전두환 대통령이 변호사 업무를 정지를 시켰어요. 한 사람이 3년 4개월 정지당하고 대모에 가담했다 그러고 집회시 위반으로 재판이 회부됐는데, 그게 박삼종 변호사입니다. 3년 4개월 제가 경험을 해요. 제가 변론한 사람 중에 이번에도 민주당 쪽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많고 장관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름 될 수 있는데 이름 안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도 내가 우연히 만나면 군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20대 때 학생 때 그랬으니까. 그 중에는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지금 국회의원 됐고요. 연세대학 학생회장 이번에 국회의원 됐고, 고려대학 학생회장은 장관하고 이번에 부산에 나왔는데 떨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제가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저는 국회의원도 여러 군데고 장관도 지냈는데 군자를 붙여 무심코 서로 웃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감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학생들 지금 마음에 절대로 지금 반미 자주화파가 아닙니다. 그게 구호로서 자기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에 대한 외피 경력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매달려 있을 따름이지, 실제로는 그 속살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한다, 양키 고홈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극단적으로 흐른 게 이석기 같은 친구들이고 대부분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염려할 바가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된 마당에 이걸 크게 포용하면 되는데, 아, 이 양반이 어찌된 셈인지 한짝으로 치우쳐 버렸어. 여기 기대할 게 없고, 다음으로 나오는 대통령이 크게, 자네들 그럴 일이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불러가고 핵심들 술 먹으면서 깨놔놓고 얘기를 하면 다 승복하고 나라가 조용해지는데, 이걸 주도해서 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런 대통령이 나오질 않아. 요 앞에 대통령은 요래 가지고 요 배신자를 국회에 보내지 말라고 요렇게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만 근사하게 하고 요렇게 하고, 보수 진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어제가 오늘 미래통합당에 젊은 기수가 나와야 된다. 김용현 박사가 무슨 40대 기수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도 20, 30대가 많이 진출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언짢아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60, 70년대 세대교체론하고 지금의 세대교체론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말에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이 40대 기술론을 부내졌을 때는 평균 수명이 60대 초반일 때,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거든요. 우리 동기생들이 초, 중, 고, 대학 동기생들 중에 지금 39년생 좀 어리면 40년생, 38년, 37년생까지도 있는데 25%밖에 안 죽었어. 잘 안 죽어요. 10%가 다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20, 30대에게 왜 꽃가마를 안 태워주나? 지놈들이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제라는 걸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게 쉽게 국회의원 되는 걸 보니까 지역구에도 우리도 쉬운 데 가서 꽃가마 태워달라. 그래 쉽게 되겠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그래 내가 30살이다. 4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도전하겠다. 그래서 선거가 4월 15일 했으니까. 그 수원 각구가 여기에 명함을 올리고 이런 팜플렛 만들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골목마다 다니고, 아유 형님 제가 이런 생각으로 4년 뒤에 나오라고 하면 무슨 당이냐? A당의 공천을 받으러 가면, 아 할머니 제가 이랬습니다. 아이고 그래가 되겠나? 하여간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하다, 잘생겼다, 열성적이다, 걔가 하는 말이 다 옳다. 그래갖고 이렇게 민원을 청취해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정무 부지사도 계시니까 그 방에 가갖고, 아이고 부지사님 정무수석실 잘 안 만나줄 거예요. 웬 젊은 놈이 끄주구리 해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야 돼. 내가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대답을 받아가지고 여러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 돌리고 고생을 해. 고생을 내가 그걸 뚫어내. 그러니까 꽃가마 탈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도 두고 볼 일입니다만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에도 지금까지 전혀 당령 후보에 오르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40, 50대가 됐건 60대가 됐건, 제가 80대니까 70대까지도 이번에 바이든이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치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기 그리고 공약 내용, 그게 얼마만큼 신뢰가 가게 하느냐? 그게 자기 능력이죠. 그게 비례대표는 위헌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위헌이고, 그 이전의 현행 비례대표제는 위헌입니다. 이건 제가 87년 개헌 이후에 이 비례대표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여야가 약속하기를 한 40석 정도를 이게 직능 대표들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여야가 그 약속에 따라서 처음에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 뭐 의사, 약사 대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사람 심는 정치적 비례대표제로 이게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비례대표제가 왜 위헌이냐? 헌법 41조에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이 국민이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로
투표하여 선거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 41조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에 의해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례대표는 말 없어요. 만약 이 비례대표를 인정하려고 그러면 무소속 비례대표를 인정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국가가 아닙니다. 박정희 초기 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정당의 추천 없이는 입후보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축풍회 공천자 오재영 후보 이런 사람 당 이름이 축풍회였다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그 뒤 4공화국부터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왜? 그게 정당국가가 아니더래요. 정당국가.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자체가 이거 원천적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박찬종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지 못해. 작년에는 제 유튜브에 이 비례대표제가 위헌이고 폐지하는 청원을 하겠는데 동의하시는 분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1000명이 한 달 동안 1000명이 올 수 없대서 1000명이 기가 차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 난장판 보세요. 이 비례대표 일하는 짓거리들 봐요. 이것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뭐 소수전파에 기회를 준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차지하고 딱 그래도 미래통합당도 자구체고 다 차지해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들을 하고. 근데 그 바탕이 위헌. 위헌이들 이거 몰라. 알아도 시침 딱 되고. 공천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신인이 나올 수 있도록 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그 토양은 그들이 그러한 활동을 해서 정당의 공천을 받는데 그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헌 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헌법 8조에는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공천도 상향식으로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정당 해산 사유가 돼.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낙하산 공천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입니다. 모두 엄두가 안 나서 헌법재판소에 이게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이 헌법 위반 공천을 했다. 엄두가 안 나니까 해봤자 헌법재판소가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8년 전인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이렇게 소원을 한 일이 있어. 그 주심 재판관을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선배님, 그 재판관 다 퇴관했습니다. 아이 선배님 그 일이면 오시지 말라고 그러더라. 아니야. 차 한잔 주시오. 이게 뚫고 갔어. 그러니까 이 선거 이 풍토에 대해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고 이 공천을 무효화하지 말고 한정합법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직 목적 활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천을 상향식으로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라 이 말이야. 내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아이고 일주일 뒤에 그냥 기각해. 그러니까 저도 이거 엄두가 나지 않아. 이게 누군가가 대통령 되든 이게 국민을 향해서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건 아닙니다고 이러는 날이 와야 이게 듣지. 이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안 돼.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끝으로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4월 15일 우리가 투표하는 날은 북한은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 생일로 국민적 경축일로 축하하고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그게 빠졌다 하는 것은 그게 신변에 이상이 있다 하는 건 틀림없어요. 아까 제가 여기 올 때까지 뉴스를 점검해 보니까 아마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운 거. 그런데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제 자식과 사위 중에 의사도 있고 이래갖고 반토막 의사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화면에 최근에 이 클로즈업 된 걸 이렇게 보면 이 뒤가 삼겹살이야. 이게 그래갖고 피부가 팽팽해져가지고 이게 바늘 같은 걸로 톡 치면 탁 터질 것만큼 그냥
평야가 고도 비만이야. 걸음도 제대로 못 고, 백두산에 가서 말 타고 할 것도 허걱거리다가 내려가고 눈바닥에 털버덕 주저앉아 있는 이런 꼴이 36세의 그 젊은이가 고도 비만에 당뇨, 고혈압, 심장병, 피런지. 절대로 지 아버지가 69살까지 살았는데 그까지 못 살고 되게 신체에 분명히 이제 문제가 온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 자, 그렇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약 200개의 국가가 있는데 한 지도자 가문에서 할아버지 종신집권하고 아들 종신집권하고 손자 종신집권에 들어가서 70년 넘게 해먹은 나라가 한반도 북쪽에 북조선 내에 있습니까, 여러분? 레닌이 그랬습니까? 스탈린이 그랬어요? 레닌, 스탈린 자식에게 넘겨줬어요. 모택동은 아들은 한국전쟁에 참전시켜가 전사했어요. 티토, 베트남의 국부 호지명,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북한의 김해 김씨 가문, 김일성 가문에서 이 짓을 하는데 우리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거? 광화문 광장에 작년에 젊은 아이들이 김정은 동지여 서울로 오라. 미치고 자빠질 놈들이지, 이게. 미친 놈들이지, 이게. 평양을 쳐들어가야지. 너희들이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고 전날마다 평양에다 뿌려야지. 이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종북 주사파들, 아까 말씀드렸지요. 내 피 속은 그게 아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20대 초반에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이 외피를 입고 올해까지 왔으니까 그 기득권 유지에 방편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친중사대주의 아닙니까? 친중사대주의.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그 다음에 종북, 굴종주의. 그 김여정인가 하는 아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요, 지난주에 뭐라고 뱉어냈어요. 온갖 험담을 하고, 끈질도 낄질 매고. 그래, 동해선을 휴전선 2부까지 뚫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부터 궤도도 다르고, 언제 브라디보스톡에서 그게 언제 연결된다고, 그걸 뚫자고 안달하고 하는 이 정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끼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에 공약한 대로 국민 통합의 시대, 우리가 다 뭉치고 화합하고 이렇게 기다리면 자빠지게 돼. 자빠지게. 저절로 자빠지게 예언하지요. 제가 오래 살면 그걸 보고 갈 것 같은데 자빠지게 돼. 저절로. 우선 김정은이부터 조만간에 어떤 행동이 자빠지게 돼 있고, 저 정권이 어떻게 70년을 3대 황제 세습 체제가 유지되겠습니까? 뭐가 아쉽고 뭐가 빚진 게 있어서 북한의 그런 불종적이고 욕 실컷 얻어먹고도 쉬쉬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그게 진보입니까? 그러한 태도가 진보 정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진보라면 냅다 양. 청와대 입구에 가서 냅다 뭘 던져버려?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제가 좀 흥분해버린 것 같은데, 이 얘기하면 반드시 흥분하게 돼. 제가 이 나쁜 버릇인데 양해해 주시고, 자, 우리는 코로나를 미국도 우리 같은 의료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수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수한 의료 체계, 77년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거쳐서 1991년에 현재 이 의료 체계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동네병원에 갈 수 있다. 의료보험했다. 이 시스템이 다 잘 돼. 국민들이 협력하고. 이번에 이 정도 극복한 것은
이 1호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진과 우리 국민들이 협력이 돼요.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은 1호 체계 우수한 게 박정희에서 전투한 것처럼 노태우 때 완성됐다 하는 말을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겁니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이게 잘못됐다. 결론은 경인지역, 대한민국 중심지역의 최고 여론형성청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버릴 건 버리고 담을 건 담아서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